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전월세 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저 김 박사가 여러분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 가족의 주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 단지에 전세를 구하려고 해보셨습니까? 2000세대 이상 되는 그 소위 말하는 살기 좋다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데이터가 충격적입니다. 2000세대 이상 서울 대단지 아파트의 무려 90% 이상에서 전세 매물 비율이 전체 세대수 대비 10%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60% 이상은 아예 전세가 0개 아니면 1%대입니다. 시가 말랐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냥 없어요. 전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책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이 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부터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즉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 두 번째, 1주택자. 세 번째, 다주택자. 자, 무주택자가 전세를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를 줍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 전세 계약서 써주면 그게 사기범이죠. 그럼 1주택자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으면 자기는 어디서 삽니까? 결국 다른 집을 전세로 구해야 하죠. 그러면 임대차 시장 전체에서 공급과 수요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순수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주체는 다주택자밖에 없습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다주택자를 향해서 팔아라, 접해다, 이제는 마귀 취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로 몰았던 그 다주택자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의 악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올리고 이제는 전세 보증금에까지 간주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때리겠다고 합니다. 자, 간주 임대료가 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 보증금 15억을 받았어요. 그 10억은 2년 뒤에 세입자한테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내가 그 돈으로 이익을 얻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맡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뭐라고 합니까? 그 10억을 네가 들고 있었으면 어딘가에 굴려서 이자 소득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전세 보증금 10억 기준으로 매월 123만 원의 월세를 받은 것과 동일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중과세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 10억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이자 소득세를 15.4% 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거기서 또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이미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거기다가 간주 임대료로 또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소득원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 문제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12억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의 전세 임대의 간주 임대료 과세가 시행됩니다. 내년 5월에는 2026년 소득에 대한 임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 내놓으면 세금 내야 하고,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 맞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중과 맞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전세를 걷어들이거나 아예 집을 팔아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 전세 매물수 데이터를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지금 서울의 전세 매물수가 2020년 임대차 입법 시행 직후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세 계약하려고 줄을 서고 전세 매물이 없어서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전세값이 폭등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수준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 외곽지역,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같은 곳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성북구 데이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단 5개월 만에 전세가가 26%나 올랐습니다. 34평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5개월 만에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북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인천까지 외곽 지역에서 더 심각한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입주 물량이 오히려 많은데도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서 전세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은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강남은 상대적으로 좀 낫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강남은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전세를 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외곽 지역은 어차피 팔 거니까 전세를 거두는 겁니다. 결국 집주인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면서 나머지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전세가 먼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남에 살 여력이 없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나 인천에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들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요? 대한민국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걸로 780만 명, 곧 1000만 명이 될 임대차 시장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LH 아파트, 휴먼시아 들어가고 싶으세요? 자격 요건도 안 맞고 서울 좋은 입지에 있지도 않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 여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공공이 먼저 캐파를 늘려놓고 민간을 건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은 그대로인 채 민간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폭등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호 부동산 대책 기억하십니까? 서울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집을 매수했을 때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세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세입자는요? 나가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해도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구하러 시장에 나가면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이 구조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다주택자를 옥죄어서 집을 팔게 만들고 팔리는 집에는 토지거래 허가로 실거주 의무를 붙이고, 그러면 세입자는 쫓겨나고 쫓겨난 세입자는 시장에서 전세를 구하려 하지만 전세 매물이 없고, 그러니 전세값이 폭등하고 폭등한 전세값을 감당 못하면 더 먼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이 구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 직접 가보면 1000세대, 2000세대 대단지에서도 전세가 한 개도 없거나 있어도 평형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호가입니다. 실거래로 이어지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에 전세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신규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당시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으니 갱신권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70% 정도가 그 당시 신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들이 지금 2026년, 2027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분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시장 가격으로 새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겁니다. 이미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갱신권을 쓰고 있어서 버티고 있는 분들도 2026년, 2027년에는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세 수요가 폭발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세값 폭등입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5개월에 1억 5천이 오른 게 예고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본편은 가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닥터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를 논쟁하기 전에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되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집값은 규제로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와 월세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공급이 사라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건 시장의 법칙이고 어떤 정부도 이 법칙을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전세 시장은 오를 것 같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을 외치는 전문가들도, 안정된다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들도 정작 자신들은 좋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본인들이 먼저 팔겠죠. 그런데 안 팝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입주 물량은 이미 3년 전에 확정된 겁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해도 입주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이 사실상 소멸하는 곳도 생깁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지금 당장 다 풀어도 전세 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향후 2년에서 3년은 전월세 시장이 쉽지 않다는 게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갱신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5%만 올리고 2년을 더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세로 새 계약을 하고 4년을 잠글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시장이 계속 오를 것 같다면 지금 신규 계약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아파트로 밀려날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도 결국 아파트 전세가 부족해지면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비아파트까지 수요가 넘치지는 않지만 시장이 더 악화되면 그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내 집을 갖는 게 주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어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선택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김이 매일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경제와 부동산의 진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180도 방향 전환이라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지식산업센터나 호텔 같은 비주거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월세가 2배 오르면 2명이 함께 집을 쓰는 쉐어하우스 문화로 갑니다. 룸메이트를 구하고 공간을 나눠 쓰는 거죠. 한국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정책 실패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집 한 채를 혼자서 쓰지 못하고 나눠 써야 하는 시대, 그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미래를 원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수요를 억누르고 민간 시장의 공급자를 적으로 몰면서 공공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원리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주택자입니까? 집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전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 가지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진짜 서민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월세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계속되고 있고 공공공급은 늘어나지 않으며 신규 입주 물량도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월세 폭등입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남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달 전세와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정책이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서민의 주거 비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 김 박사는 앞으로도 이런 진실을 여러분께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데이터와 현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 전세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김 박사가 왔습니다.